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자 민관군 합동 포획팀을 구성해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농업계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 요구에 수수방관하다 환경부와 국방부가 뒷북 대응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 부처의 엇박자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란 질타도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뒷북 대응,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거셉니다. 최근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는 뒤늦게 민관군 합동 포획팀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 남방 한계선 GOP와 민통성 구간 내 야생 멧돼지 출몰 서식 지역을 대상으로 민과 군의 모든 가용 자산을 동원해 포획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과 제거 작전에 900여 명 규모의 민관군 합동 포획팀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번 포획 조치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의 협조 아래 민간 엽사와 군 포획 인력, 안내 간부, 멧돼지 감시 장비 운용 요원 등 간부 11명 또는 12명으로 구성된 70 내지 80개 민, 관, 군 합동 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의 합동 포획 조치는 경기 파주 연천, 강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철원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합동 포획팀 투입과 함께 지자체 협조 아래 야생 멧돼지 포획틀도 설치해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7일까지 이틀 동안 야생 멧돼지 포획을 벌인 뒤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국내에 ASF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된 데다 번식기를 맞아 멧돼지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양돈 농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집돼지만 살처분할 게 아니라 야생 멧돼지 포획과 사살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묵살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멧돼지가 30만 도가 넘기 때문에 또 멧돼지가 우리가 농가까지 또 일반 사람이 사는 집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멧돼지를 3분의 1로 절감을 해야 된다고 1년 전부터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환경부에서는 멧돼지 개체수 절감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부처 간의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초기부터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멧돼지를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했고 국방부는 멧돼지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할 수 없다고 못 박는 등 야생 멧돼지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ASF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허용하고 민관군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멧돼지가 문제인데 집돼지만 잡고 있다며 정부의 수매 살처분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 중단과 양돈 농가들의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청와대 등지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에 나선다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하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무리한 난개발과 농지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수요기획 태양광의 빛과 그림자, 그 첫 번째 순서로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지만 오늘도 농민들은 일을 뒤로 하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김제시 금구면에 속한 영천마을과 설랑마을 주민들은 동의 없이 들이닥친 태양광 발전 공사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 마을에 사전 공청회도 한마디도 없이 축구장 규모 5배 많은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8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설랑마을은 20년 전 지어진 변전소와 고압 송전선이 마을을 가로질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까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마을 한가운데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는 3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5개 크기의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300kW급 전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마을 이 집하고 여가 20m 거리 이 태양광을 둘레에 한 25가 살고 있습니다. 한데 이 태양광 발전 허가를 김제시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 한 번도 안 듣고 이렇게 여기다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건 태양광 사업 부지와 민가의 거리가 20여 미터에 불과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태양광 발전에 허가를 내준 김제시는 인허가 과정에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통과됐을 때 이적거리 제한 지침을 만들기 전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시행사 측에 대안을 문의 중이라 했습니다. 농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청도군 차산리 주민들은 비가 오면 가슴부터 내려앉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위태로운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태양광 축대가 무너져 마을 도로를 덮쳤습니다. 올해는 연이은 태풍 때문에 추가 붕괴가 발생할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마을 주변에 이 땅에는 월복리 땅이 돼가지고 우리 마을에 공청회를 하지도 안 하고 월복리만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을의 피해는 차산 1, 2동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양광을 함으로 해서 흙탕물이 비만 오면 내려와서 주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전에 없을 때보다는 지금 보면은 영 경관이 영 말이 아니죠. 저렇게 산가가 비탈에 세워놨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사태도 나고 좀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 전용 면적은 5,618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농가 피해와 농지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개발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산림청이 산지 보전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데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인한 산지 훼손을 방관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우려 지역 부실 관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우려 지역과 취약 지역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을 우려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그중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선정된 곳은 예방 사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산사태 우려 지역 13만 9천여 개소 중 72%에 달하는 9만 7천여 곳이 현장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농촌 주민의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이 농촌 주민들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조사 대상에서 지금 9만 7천 개나 되는 약 72%나 되는 지역이 아직 조사 자체가 안 된 거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내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산사태를 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의 산불 복구 작업이 오히려 산불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조림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조림 중 침엽수의 사용 비율은 2017년 75.4%, 2018년 81.8%, 2019년 85.8%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불의 초기 발화 지점을 조사한 결과 침엽수림에서 발화한 경우가 전체의 69%로 활엽수림에서 발화한 경우보다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복구조림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나무를 하게 되느냐. 침엽수예요. 복구조림을 했는데 산불의 위험이 더 커지는 복구조림을 하고 있다.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산림청이 산지 보전 의무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리한 태양광 발전 추진 등으로 산지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산림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이 늘면서 산지 훼손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목 변경 없이 태양광 수명 기간인 20년 동안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제 시행 이후 전용된 산지가 1,037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이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한 사업들의 지목 변경을 계속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그거의 심각성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 심각성 노출돼서 대책을 정부에 내놨는데 그 대책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대책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산림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전국에 걸쳐 120만 톤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처리 시설도 부족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법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투기 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때 중앙정부에 내야 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폐기물은 통상 소각이나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정부가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지자체와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투기 방치되는 폐기물입니다. 이런 폐기물의 처리 의무는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있습니다. 업체가 처리하지 않으면 위탁을 맡긴 폐기물 생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지자체가 불법 투기 방치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매립하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과 더불어 폐기물 처분 부담금까지 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지자체로선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전국 농촌 지역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모두 14만 1,230톤. 이 중 수거된 양은 전체의 37%인 5만 2,487톤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가 불법 투기 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불법 폐기물 처리를 독려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이제 불법 투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원인자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자체에서 대집행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지자체가 소각 매립한 경우에는 이 처분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법 폐기물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전문 인력과 폐기물 소각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지자체의 불법 폐기물 처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민들이 자주 떼는 서류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있습니다. 농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국고 보조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서류 한 장을 떼려면 지역의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메인 화면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항목을 클릭했더니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뜹니다. 원하는 서류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만 하면 손쉽게 발급이 완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의 4,100여 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인 발급기가 생기기 전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이렇게 띄어야 됐었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진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데 동사무소에 가면은 띄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는 농민이 농업, 농촌 관련 사업에 선정돼 융자나 보조금 지원 등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지난 한 해 등록 확인서는 156만 8천 건, 증명서는 5만 1,000건 발급됐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농관원 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팩스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령농의 경우 인터넷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농관원 사무소 역시 전국적으로 120여 곳에 불과하다 보니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거주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농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 농민들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민원 서비스를 요청하신 점이 많이 불편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랑 농협 등의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과 지하철역 그리고 농협 등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간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김치가공업체로 희망자는 각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분야는 예냉 설비와 저온 저장고, 선별장 설치 및 개보수 비용, 그리고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 구입 비용이며 총 사업비의 60%까지 보조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베트남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내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홍보 판촉전은 도내 14개 업체가 생산한 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K마트 골든팰리스점 등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도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해 행사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약 4만 5천 달러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도내 업체와 베트남 바이어 간 업무 협약을 통해 50만 달러 수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말레이시아에 제주산 키위 올해 첫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키위는 레드 키위 계통인 엔자레드와 홍양 품종으로 지난 10일 할라 골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5톤을 첫 수출했습니다.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합니다. 아울러 할라 골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내년 3월까지 레드와 골드, 그린 키위를 300톤 이상 수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전국 최초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조사원을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도내로 되어 있고 현재 도내 거주 중인 자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작물 병해충 업무 담당자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농기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한 뒤 소정의 평가를 거쳐 30여 명을 예찰조사원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예찰조사원은 내년부터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 내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전문가로 참여하며 소정의 활동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